안녕하세요. 김상률입니다. 여러분 시공사업 선정 앞두고 있다고 그랬죠? 조합원이 한 800여 명 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뭐 많은 분은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조합들이 다 망가진 뒤에 뒤늦게 와서 저한테 설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조합처럼 조합 설립인가 하자마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설명을 저한테 부탁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조합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조합의 그 인근에 우리 저 해운대 삼성 콘도 맨션 조합이라고 소규모 조합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동 3구역이라는 데 와서 거기 사업비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인수했던 조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기존의 조합보다도 더 불량스러운 짓을 해서 거기 사업 엉망진창입니다. 설명을 했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었는데 그 뒤에 선정된 게 아니라 저한테 의뢰가 왔던 우리 삼성 콘도 소규모 조합 같은 경우는 거기도 좀 엉망입니다만은 거기에 나름대로 제 설명을 듣고 거기는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에 한 3분이 올라오셔서 처음부터 곧바로 민임 형사 소송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저기에서 최근에야 비로소 기존의 조합 임원들 내려뜨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가까운 조합이라서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아까 저한테 오셨던 분도 그 조합을 아마 한번 방문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조합을 끌고 가려면 먼저 작지만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조합은 크나 작으나.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모범적으로 한 케이스 중에 하나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작은 데라서 더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좀 무지해서 힘들었고 시공사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힘들었고 그래서 만 2년에 걸쳐서 2021년 6월 18일 날 해임총회를 해놓고 각종 소송으로 버티는 바람에 결국에는 힘들게 해서 이제 조합이 정상화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합이 했던 거하고는 그야말로 다르게 젊은 조합장이 여자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까운데 이따가는 만날 겁니다만은 다만 여기 조합도 무슨 특정 정비업체가 조금 관여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조합이 최근에 선정된 업체도 아마 그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분을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을 직접 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못 오긴 한 것 같은데 이따가는 제가 만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과연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왕에 제 카페를 보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한 이상 처음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불과 여러분이 몇 발자국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나가면 이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될런지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겁니다. 제가 왜 삼성콘도 얘기를 꺼냈냐면 삼성콘도에 이제 그 소송 도와주다 보니 제가 여러 차례 왔는데 해운대를 좀 익숙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랬는데 거기 왔을 때 이 골목을 한번 지나가면서 여기도 무슨 조합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뭐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고 시끄럽더라고요. 중동 5구역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해운대에 아직도 재개발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중동 5구역이라고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조합이나 가야 될 길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망가진 놈, 그 다음에 조금 덜 망가진 놈, 조금 이제 망가지려고 하는 놈. 그런데 그 차이는 이익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부산에서는 아마 입지상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해운대라는 환경을 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같은 값이면 분양가가 비쌀 겁니다. 그 얘기는 사업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패 정도는 다른 데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먹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업체에게 먹을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눈을 부릅뜨고 보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어떤 태동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부에 여러분이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오늘 설명을 잘 보관해 놓고 돌려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우리 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이게 하나의 기초가 돼서 여러분 조합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조합이 갔던 길처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카페를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네이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는 카페인데요. 거기에 좀 가입하셔서 내용을 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합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나 그 길을 갈 텐데 지금 출발하는 여러분의 비리의 정도가 다른 조합, 많이 갔던 조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냐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는 제가 그 카페에서 소개한 것 중에서 지금 여러분 조합이 당하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꽤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조합은 어느 정도일까 부패 지수를 가늠해 보는 미래의 어떤 척도로도 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이 내일 모레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시공사 선정 총회 하기 이전에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분이 여기는 지분 쪼개기가 많습니다. 어떤 뭐 빌라가 지분이 쪼개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는 여러분 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얼른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쪼개졌기 때문에 뭐 기분은 나쁘지만 합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뭐 기분 나쁜 거 어떻겠습니까? 정보가 좀 빨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거는 합법적인 투자인지 투기인지 뭐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 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조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PM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M이 무슨 말입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우리말로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겁니다. 근데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여러분을 규율하는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적인 건설 사업 관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갖췄으면 뭐 할 건데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뭐거나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거를 위반해서 무자격자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도 거기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 인력을 갖춘 자에게 맡겨라 해놓고 안 맡기면 어쩔 건지 전문 인력 누군데 없어요. 규정이. 다른 법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기술진흥법을 쓸 수도 없어요. 왜요? 관공서만 규율하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관공서가 영향을 받는 그 법에는 CM이라는 것은 건설사업관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주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CM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요. 우리 세계 토목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CM 토목학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간척지에서 마지막에 그 막는 그 작업에 아무도 세계 토목학계가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폐유조선을 사다가 가라앉혀서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켰던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기술적으로 다 막았는데 마지막 막는 공간에 양쪽에서 막아왔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뭐 몇 톤짜리 돌을 부어도 그냥 휩쓸려 나가는데 그때 과연 이 공사를 어떻게 할까? 세계 토목학회가 그런 기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것도 아닌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폐유조선을 갖다가 가라앉혀서 물살을 죽여서 그걸 막았던 그래서 세계 CM학회에서 토목학회에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이름 지은 바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사업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건설 사업관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건설 사업관리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관리업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 필요 없어요. 왜요? 기술적인 것까지 뭐 할 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높이, 용적률, 세대수 다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도 국내 유수의 설계회사들이 하고,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놈은 국내 10대 시공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놈이 와서 시공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나라 콩나라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라면 어떤 업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회사 레드라는 업체가 자본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 1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인력 구조가 별로 몇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설계업체보다 뛰어날까요? 여러분의 앞으로 시공사에 참여할 업체보다 훨씬 뛰어나서 사업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겨야 할까요? 자, 그런데 말은 건설사업관리라고 돼 있고요. 하는 짓을 보았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참 관리란 말은 언제 들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관리하면 뭔가 노가다를 안 할 것 같잖아요. 편하게 일할 것 같고. 자,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업무의 지원. 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관한 업무의 지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및 협의 업무의 대행. 각종 회의, 설명회 등 자료 지원 및 자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 지원. 각종 민원 및 법률 자문.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를 배치할 주 2회 이상 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법률상 어떻게 되냐, 도시정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고, 이 동의서는 구청에 가면 연번 동의서 줍니다. 남바링해서.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800명이다 그러면 400명 동의서 받아오면 이 동의서 받는 거는 인적사항 쓰고 부동산 소재지 기재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붙이면 끝나는 400장 받는데, 요거 받아오는데 18억 5천. 여러분, 이런 벌이를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벌이가, 돈벌이가, 이런 쉬운 돈벌이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400장 걷어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 쉽게 하죠. 왜요? 하면 오르니까요, 집값이. 그죠? 개발 이익이다는데 누가 개발 안 해요? 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추진위원회가, 여러분 도시정법 34조인가요?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근데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선정 이런 말 없어요. 추진위원회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업무예요. 그럼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으로 추진위원회라는 놈은 어떤 업무를 해라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되기 전에 이 재밌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핸드폰으로. 추진위원장 유수은이라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은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구청에다 승인을 받아야만이 추진위원회라는 놈이 탄생을 해요. 그죠? 이때 탄생한다고요. 근데 이 용역은 뭐냐면 이때 용역이 끝나요. 근데 미리 이 사람은 추진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추진위원회 언제 인가났습니까? 용역업체하고 나서 인가났어요? 아니, 용역이 이 잔금이 지급 일시가 언제냐면, 제가 핸드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 번도, 저는 오늘 받고 여러분은 맨날 보는데 정신 들여서 안 보셨죠? 돈이 많으신가 봐, 이 동네 사분들이. 18억 5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시에 3억 7천,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 3억 7천,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 3억 7천,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지 3억 7천,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시 3억 7천. 그래서 18억 5천인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야만이 이 정비업체는 끝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끝나야만이 추진위원장은 그때 탄생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계약 쓸 때 추진위원장이 탄생할 수 있지? 타임머신이 중동 5구역에는 있나요? 가칭이란 말은 가짜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니면 잠깐 이름을 붙인 잠깐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러니까 잠깐 이름을 붙인 이름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가칭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을걸요? 그냥 추진위원회인 것 같은데. 가칭이네요. 자, 가칭이면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이 단체를 만들려면, 단체라는 거 이런 걸 법률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법인인데
아직 법인에 이르지 못한 것, 쉽게 말하면 법인 비슷한 구조로는 돼 있는데 법인까지는 안 간 거.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창회 가면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재무도 있고 간사도 있고 있어요. 의사결정도 마치 뭐 이사회에서 하자, 뭐에서 하자, 대의원에서 하자 막 이런 거 있어요. 문중, 정친회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러면 가칭 이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했나요? 셀프죠. 셀프 명령이죠. 누군가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 지을래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입 원서를 쓰거나 규약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단체는 있는 단체예요, 없는 단체예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돈을 여러분 조합원이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예? 왜 물으려고? 가짜인데. 원칙으로 하면 안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내 말 들어보니까 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여러분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이 단체에는 추진위원회 전 단계예요. 그죠? 추진위원회도 여기에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정식 가칭이 떨어진 정식 추진위원회라 하더라도 저 계약에는 여러분이 구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의 추진위원회 기능에 업체라고는 설계업체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업체는 선정할 기능을 추진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추후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 포괄 승계하다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디 가서 주식을 투자했어요. 손해가 났어요. 그거를 조합이 물어줘야 될까요? 말까요? 안 물어. 왜요? 목적이 아니니까. 추진위원회는 주식하라는 놈이 아니잖아요. 자, 추진준비위원회는 근데 그거는 법에도 없는 놈이고요. 준비위원회라는 놈이 무슨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거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그리고 가칭은 그 사람이 붙인 이름이지 여러분이 가칭이든 정칭이든 이런 단체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단체를 만들려면 최소한 단체를 구성한 일시 장소, 기본적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 가칭 저 회가 한 18억 5천은 여러분이 물어내야 한다, 안 물어내야 한다? 근데 안 물어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현 조합장한테 물어봐야죠. 네 이거 혹시 우리 조합원 돈에서 준 적이 있느냐? 일부라도. 아니면 앞으로 줄 생각이냐? 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었다. 만약에 주었다. 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주지 말아야 될 거 준 거잖아요. 이름도 성도 없는 지가 스스로 이름 붙인 놈의 이름이 누군가가 계약을 한 거를 여러분 조합이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줬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는 주식회사 레드에는 그만한 이익을 줬고 여러분한테는 그만한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점이 확실합니다. 더더욱이나 왜 업무상 배임이 되느냐 하면 이 계약서가 좀 재밌는 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법률 상담은 돈 받고 하려면 어떤 놈만 할 수 있습니까? 법률 상담 돈 받고 하는 놈이 뭐예요? 직업이? 오케이. 변호사만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주식회사 레드가 법무법인인가요? 레드의 대표이사가 변호사인가요? 아니에요. 사업 목적이 무슨 뭐 이상한 거 돼 있어요. 변호사로 안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이 주택건설업, 건축업, 건축물 보수공사업, 사업 경영 및 관리 자문업, 체인점 관리업, 화장품 유통 판매업, 의약약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썼는데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종목을 해요. 화장품 하다가 집 고치다가 뭐 아무튼 난 이런 법인도 잘 못 봤지만 화장품하고 집 고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사람 고치는 것은 모르지만 화장품 하는 놈이 집을 고친대요.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률 상담이 업무 내용 중에 법률 상담 자문이 있습니다. 이야, 배짱 좋아요. 그래서 18억 5천 받겠다.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기, 금품이나 향응을 받기로 하고 법률 상담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무슨 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이걸 계약했던 유수은이라는 사람도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돼요. 위반이니까 그 자체가 무효니까요. 효력이 없는 계약이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그 계약을 해봐야 그거 무효예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타깝지만 더더욱이 그런데 유수은 개인도 그 돈을 안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 계약서를 갖고 다니는가요? 왜 동네 아저씨가 맺은 계약서를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내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마셔야 되고 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이 계약은 무효임이 확실하고 계약서를 얼마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길래 법률 상담하겠다고 일반 법인으로 계약서를 써는 저런 바보 같은 계약서에 800여 명이 농락당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조합은 약간 싹이 푸른 색깔만은 아니죠. 약간 싹수가 노랗죠. 모르겠습니다. 조합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의원의 자료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딸랑 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몇 가지만 또 지적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방법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추인의 건. 자, 여러분이 몇 번 저기 했더니 공사 업체들이 안 들어왔습니까? 입찰 공고를 했더니 DL만 들어왔어요? 쫓아냈어요? 자, 여러분이요. 자,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자, 내가 몇 번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네. 알죠? 그때 수의계약 누구하고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누구하고 하면 돼요? 이때 입찰에 참여한 놈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 부분 틀리니까. 예? 누구하고 해야 돼요,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예? 아,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이 하는데 상대방 누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찰에 계속 참여한 놈? 입찰에 계속 참여한 놈 아니면 아무 놈이나?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뭐 틀려도 괜찮아요. 자, 입찰에 3번 참여한 놈이 있어요. 그 놈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딴 놈 안 왔으니까 들랑달랑 안 왔어요. 아니면 3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놈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무 놈이라고 하면 돼요? 아, 그놈하고 해야 돼요? 땡. 아무하고나 하면 됩니다. 수의계약 말 그대로 지가 하고 싶은 놈 하면 돼요.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회사가 들어가서 경쟁 입찰을 하라고 했더니 아, 거기는 누가 미리 들어가서 다 선점을 해서 속된 얘기로 침을 다 발라놓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 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냐면 처음부터 근데 열심히 들어온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이놈이 우선 협상 대상자래요. 그리고 그놈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한대요. 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들어왔다.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도급순이 제일 좋아하죠. 도급순이 1위부터. 아, 그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도급순이 1위한테 나하고 수의계약 할래? 그러면 100이면 100놈이 한다 그럽니다. 왜요? 아니, 얘가 3번 들어왔지만 이건 뭐예요? 얘가 코 풀어놓은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이 안 들어왔거든. 근데 수의계약은 아무하고나 하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상대를 여러분이 잡으면 돼요. 요놈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입찰 안 받아요? 아, 그럼요. 수의계약이니까. 아, 입찰했으면 입찰에서 결정 난 거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도급순위 1순위부터 협상하는 게 개별적으로. 너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아, 이제는 나하고 직접 둘만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할 수 있죠. 왜? 딴 놈도 참아도 되니까. 근데 입찰할 때는 내가 좀 유리하게 써야 되니까 딴 놈이 들어올까 봐서 막 미리 실드 치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옵니다. 왜 이 3번 계속 들어온 놈하고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다른 회사에서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안 돼요.
3번 선보러 나갔더니 3번 똑같은 데 나왔어요. 그놈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권,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권, 자금의 차익과 그 방 뭐 그렇다 치고요. 총회 참석비, 개인정보 유출, 소송 대응권, 사무장 채용 인준 뭐 그렇다 치고요. 시공사 선정은 하도 중요하니까 시공사 계약서 안 초안이 있길래요. 그냥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아, 시공사 선정 총회안이 제일 먼저 있네. 총회 예산안. 여러분 꼬시느라고 참석 경비 준대요. 1인당 얼마씩? 20만 원이요. 아하, 여기에 뭔가 독이 묻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미끼에 낚시에 속지 마시고 일생의 시공사는 한 번 선정하는 거죠. 그죠? 오래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건가요? 하다가라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20만 원에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총회 홍보비 20만 원 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오는데 총회 홍보비 또 홍보요금 5,088만 원 쓴다네요. 아까 결국에는 홍보에 18억 5천 쓴다는 것도 뭐예요? 그 종자가 그 종자예요. 그죠? 걔네들이 한 거죠? 근데 무슨 18억 5천 혹시나 여러분한테 쓰자고 할까 봐서 제가 미리 실드 치는 겁니다. 안 줘도 돼요. 이거 달라 그러면 좀 성가시면 지금 미리 변호사법 위반 고소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 효력이 없어요. 유소연 씨 좋은 일 나겠네. 그죠? 유소연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요. 사무장님한테 확인하면 직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합에서 직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직고용. 아, 그러니까요. 말라 이것을 이렇게 하고 고용해서 여러분이 잘 총회 안 가요? 20만 원 좀 다 올 텐데 뭔 지랄한다고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자, 총회 가서 홍보원 한다. 아, 이거 보면 다 하지. 홍보할 이유가 있어요, 총회를? 홍보할 이유가 있냐고. 올바른 다 하지. 총회를 뭘 홍보해요? 알리면 되지. 뭔 총회를 홍보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려요? 뒤에를 위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오죽하면 법은 총회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개별 방문 못하게 돼 있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시공사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총회 자체로 홍보할 거야. 얘 말이 뭐예요 이거?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아직은 초창기라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마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도급계약서로 넘어가서 그냥 러프하게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자, 여러분에게요.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경비를 빌려준답니다. 근데 어떤 걸 빌려주냐? 철거공사비를 빌려준대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새끼가 풀똥칠 해놨어요. 공사관리 포함. 이 공사관리가 아까 PM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분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죠? 공사관리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공사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조합을 이끌고 계신 우리 양산의 복잡부서 조합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근데 공사관리비란 말은 전국 조합에서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하는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라고 얘기했던 PM을 지칭한다면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철거공사비는 자기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빌려준답니까? 여러분한테 빌려준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죠? 계약서가. 처음부터 삐딱구리 합니다. 제14조 사업경비 2010년 7월 16일 날 도시정비법 그 당시에 11조 사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철거공사비가 따로 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공사하면 되는데 뭘 빌려줘? 2009년도에 용산 사태를 계기로 이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2009년 그 봄에 2010년 7월 16일부터 바뀐 건데 갑자기 무슨 철거공사비를 빌려주는데 공사관리비 포함? 갑자기 PM을 이놈이 살리나? 뒤에는 뭐하는 놈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설공사비 이거 없습니다. 이것도 장난치려고 하는 시장물 이설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감리, 지질조사, 범죄예방. 나중에 보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뭐하려 이것도 따로 뽑으라고.
도로 공원 하는데 도로 공원도 없이 건물만 지어 놓으려고요? 이거 조합장들한테 선물로 앵겨주느라고 조합에서 자꾸 빼냅니다. 원래 자, 이렇게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단지가. 시공사가 집평 아파트만 딸랑 짓고 말아요. 요 앞에 도로는 안 낼 거예요? 공원 만들면 공원 안 만들어요? 요걸 왜 따로 빼내요? 조합장들한테 해먹으라고 빼냅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단지 내에는 공원과 도로가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공원 단지 내 시공사가 하는 것과 단지 외에 기부 체납할 것과는 공사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시공사한테 여러분 앞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빌려준다고 하면 아니 빌려주지 말고 그것까지 네가 해. 공사비에 포함된 거야. 언제부터 이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등등 그런 걸 빌려주지 말아야 될 거 빌려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공사비, 검증, 수수료, 이주비, 협력비 그렇다 치고요. 예비비.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비례율이 한 20%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죠. 자, 도급공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청구는 민법 664조 공사비의 완성과 동시에 공사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후불입니다. 여러분 도급공사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차 빵꾸 나면 10,000원 들어가죠. 지렁이 끼었다 빼면 2억짜리 벤츠를 갖고 가도 그 10,000원 모닝을 갖고 가도 10,000원이에요. 근데 가서 자 내가 돈을 먼저 주고 알아서 떼어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 떼어서 바람 찬 거 보고 돈 줍니까? 다 떼어서 바람 들어간 거 보고 돈 주시죠. 그게 도급공사의 도급계약의 도급공사가 아니고요.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왜요? 후불이에요. 완성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을 해요. 된 거 보고. 그런데 아까 나 알아서 저 앞에 슈퍼회전 갔다 올 테니까 얼마나 걸려요? 앞에 거 떼우고 나서 떼워야 돼 30분. 그럼 알아서 떼워주세요. 그럼 미리 10,000원 주고 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급계약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급은 다른 말로 기성불로 주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서. 그런데 자 도급을 예를 들어 5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야 다 짓고 나서 와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다 빌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공사비가. 그죠? 아니 시공사 어디서 돈 빌려와야 질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 대형 건설공사는 도급을 어떻게 하냐 기성불로 줍니다. 10% 완성하고 10% 주고 또 20% 했으면 또 추가로 10% 주고 중간에 이걸 기성이라고 그래요. 누가 확인해줘요? 감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더라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15%다가 부도나면 5% 이익이잖아. 이 새끼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난번에 10% 주고 했으니까. 아니 끝나는 거 보고 줬기 때문에 시공사 부도나든 말든 여러분 손에 날 일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어떻게 주라고 돼 있는가? 공사대금의 상환 제28조 입금된 분양대금 등 수익금이 입금되는 일자리 기준으로 갑이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금을 공사비 변제 우선 충당이라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들어오는 쪽쪽 기성 관계없이 우리 돈부터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아까 빌려준다는 금액들이 있었죠. 쭉 항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시공사가 돈을 빌려줄 테니 금융기관에 빌리고 시공사는 보증서 줄게 빌리고 여러분이 공사비가 돈이 들어오면 공사비를 먼저 줘. 기성은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내 돈은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 시공사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공사비를 선불로 주면서 여러분은 그때까지 빚 내다 쓴 걸 계속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인가요? 아니 줄 돈부터 줘버려야 직성이 편해요? 갚을 돈은 나중에 이자 쳐서 주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공사 부도나면 어떡하려고? 자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걸 선불로 저렇게 주게 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자 선분양이죠. 허그가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쓰고 여러분은 일반 분양자들 분양해서 여러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까지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 얼마 안 남아요. 왜냐하면 40%는 이주비로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잔존 가치가 별로 없어요. 남은 금액이. 그런데 공사비 선불 줬다가 만약에 시공사 부도나면 여러분 거지 됩니다. 왜요? 일반 분양자들께도 다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미리.
공사가 되는 거 보지도 않고. 근데 제목은 도급계약이래요. 저거 도급계약 아니에요. 선급계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 여러분이 공사가 분양이 한 10%밖에 안 돼버렸는데 90% 미분양이야. 그래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 조항이 있으면 좋아요. 공사는 올려. 야, 들어오네. 전부 줬잖아. 10%밖에 분양 안 돼서 그래. 다 가져가. 그리고 공사를 빨리 끝내. 시공사 죽을 맛이죠. 근데 분양이 다 됐다 이러면 여러분은 성급금으로 계속 갖다 주는 꼴입니다. 근데 미분양일 때는 좋죠. 이거 10%밖에 분양 안 됐는데 저놈은 무조건 들어오는 쪽쪽 다 주기로 했으니까 가져가고 빨리 집 지어. 미분양일 때는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연체이자 또 내라 하겠죠.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반 분양도 여러분이 다 분양 되게 할 거잖아요. 왜요? 가격 싸게 분양할 거거든. 미분양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뭐 약간의 공포는 있고 뭐 대구 지역에 좀 미분양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계약은 일방적으로 여러분 불리한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대로 자, 내가 그때까지 빌려 쓴 돈은 계속 이자를 물어주고 있고 내가 들어온 돈은 무조건 네가 먼저 가져가. 공사비에. 그런데 시공사 부담하면 여러분 거지됩니다. 이 짓거리를 언제부터 시공사들이 시작했냐?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짓거리 안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시공사 계약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있다고요. 제가 제 카페에는 그거 올려놨어요. 잠실 1단, 2단 이런 데들 과거에 2009년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요즘 들은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사업비 이자가 전체 종전평가 약 20% 정도가 있어요. 비율이 20% 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요? 내 돈은 먼저 줄 테니까 나는 알아서 네가 빌려준 돈 이자 꼬박꼬박 낼게. 끝까지 네 공사 다 가져갈 때까지 내가 먼저 갚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그리고요. 분양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반 분양. 여러분이 주축이 된대요. 여러분이 사업 시행자죠. 예?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축이 되라고 지가 안 해도 법률상 여러분이 분양자하고 사업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다가 여러분이 주축이 되는데, 주축이 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법률상 여러분 건데 주축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여러분 거예요. 지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의리 분양을 대행할 수 있대요. 시공사 분양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가 명의만 주고 분양은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냐면 조합을 바지로 만드는 겁니다. 분양이 만약에 하루에 끝나본다고 할게요. 분양 수수료가 하루에 그 용역업체는 돈을 다 벌어갈 겁니다. 그것마저도, 그 수입마저도 시공사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양업자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세대당 분양하는데 수수료 300 줬다 그러면 시공사가 1000 그러면 1000인 줄 알아야죠. 계약서 쓸 때 우리가 대행할게 그러고 공사비는 세상 공짜는 없어요. 네가 하면 300 들어가 내가 하면 100에 해줄게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들이. 그런데 이것도 주택법상 여러분의 권한인데 왜 지가 대행하냐고요. 지가 그리고 지금까지 대행한 적이 있나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업체 불러서 자기들도 시켜요. 근데 왜 여러분 거만 대행한다고 그럴까? 돈이 되거든요. 권한은 좀 뺏기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히 설명하렵니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직 뭐. 본부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좀 수가 작거든요. 없는데 예.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더라도요. 그럼 요거는 다음은 몇 개라도요. 예? 그럼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크게는 분양이 거의 없다면 그러겠죠. 없다면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는 뭐 10세대가 되든 20세대가 되든 여러분이 분양계약 명문으로 하고, 앞으로 계약서에도 여기는 지금 자세히 가계약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들이, 잠깐만요.
공사비, 공사에 뭐가 포함된다는 또 자세히 안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 공사 계약 조건 참여 제한서부 돼 있는데 공사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뭐를 한다고. 근데 대부분 시공사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여러분이 분양 그 뭐랄까 저기 모델하우스를 시공사가 대부분 지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시공사의 얘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계약서가 아니라 그런지. 분양도 지들이 대행한다. 모델하우스도 지들이 짓는다. 근데 그 공짜로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비용 가져가는. 근데 모델하우스를 그쪽에서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 내가 이러이런 평당 얼마 이렇게 여러분 계약하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760 몇만 원? 780 몇만 원? 예? 764만 원. 764만 원. 아주 멋집니다. 스타트가. 부가세 어떻게 지어준대요? 부가세 포함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준대요? 뭘로 지어준대요? 일절 없었어요. 여러분이 전지전능에서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자, 제가 그냥 질문해 볼게요. 저 안에 있는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만 쓴다. 일체 화학이 안 들어가는 걸 쓴다. 800, 700, 아까 65만 원? 싼가요? 비싼가요? 뭐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냥 뭐 대충 알아서 시공사가 지어준다. 평당 760만 원 비싼가요? 싼가요? 비쌉니다. 자, 뭘로 짓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뭘로 지겠다는 거 없어요. 사업 참여 제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유럽풍 디자인 무슨 풍 뭐 정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뭘로 어떻게 짓는다는 게 마감재가 자, 골조는 똑같아요. 레미콘은 어떤 걸 부으면 뭐 뭔 차이가 있겠어요?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어떤 자재로 마감을 했느냐가 돌멩이로 마감했느냐 황토로 마감했느냐 그냥 미장을 쳤느냐 다르겠잖아요. 공사비가 다. 그죠? 그런데 평당 얼마래요? 묻지마 계약이죠. 근데 모델하우스도 저들이 짓는다고 해요. 이 다음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어준 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모델하우스를 짓고 자 요렇게 짓는데 얼마야? 라고 하는 게 공사비가 돼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참 기가 막히게 700 얼마 지어준데 평당 얼마? 평당 얼마라는 공사비만큼 진짜 골 때리는 공사비가 없어요. 어떻게 지어줄 줄 알고. 사업 참여 제한서에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막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착공 신고를 할 때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주택법 시행규칙 14조가 바뀌어서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이러면 제가 아는 게 제비표밖에 없어요. 제비표합니다. 제비표 모델 넘버 뭐 색상은 뭐 노란색 성상은 수성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2회 덧칠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문고리 그러면 브랜드는 어디 모델 넘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마감재를 하나하나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집이 어떻게 지을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없어요. 고급 실크 벽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산 실크 벽지가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타일, 국산, 자기질, 고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국산, 자기질, 타일이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회사는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될까요? 그거 갖고는 공사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를 구체화시키고 해야 되는 지금 스타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고 안 들어왔다면 수의계약의 대상자는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뭐 여러분이 좀 늦었지만 1순위부터 개별 협상할 겁니다. 왜 안 들어왔는지. 아 여기는 뭐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라서 들어가 봐야 뭐 비용만 나가고 쪽팔리고 내가 도급순위 1인데 거 가서 괜히 밀리고 어떤 놈이 미리 다 사전에 짜고 작업해놨는데 내가 가봐야 되지도 않을 거라서 안 들어갔. 그러나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으면 다 들어옵니다. 100이면 100놈이 다 들어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끝나고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업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조합 심각지 않아서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조합에서 일어날 일들이라 좀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 선에서 오늘은 끝낼까 합니다. 개인적인 유플에 대해서 법적 소송 고발 등 대응의 건 하면 되지. 개인정보는 그리고 누구예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그 개인정보 소유자가 피해자죠. 지가 왜 고소를 합니까? 여러분 겁박하는 안건이죠. 아니 피해자가 하라고 놔두지 왜 지가 하냐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이게 안건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법행위 있으면 총에 붙여서 총에서 야 신고하지 마 그러면 신고 안 할래요? 이런 걸 안건이라고 올린다고 여러분 겁박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있다야 안건 올립니까? 자, 그 다음에요. 사무장 채용 그렇다 치고요. 제일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 아까 다른 분도 사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영향평가업체 선정 및 계약책임 위임의 건. 교통하고 재해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하는데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멋집니다. 6억 4천, 6억 3천, 7억 2천. 6억 4천짜리가 95.94, 6억 3천짜리가 70.49 점수표가요. 7억 2천짜리가 66.44. 정말 멋지네요. 근데 이거 점수 누가 매겼어요? 여러분 이사들이 이렇게 매겼을까요? 이사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적격 심사를 한대요. 업체를 이렇게 평가해서 매겼어요. 가격이 그나마 1,000만 원 싼 놈이 세 개가 다 엄청나게 비싼 거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표가 기가 막혀요. 적격심사제라고 하는데요. 적격심사에 대해서 말씀. 자, 여러분 도시정법 29조 1항은 일반 경쟁 입찰로 업체를 뽑게 돼 있죠. 그것 정도는 아시죠? 그죠? 물론 전자 입찰하게 돼 있죠. 일반 경쟁 입찰이란 말이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용어인지 아세요? 일반 경쟁 입찰이란 말이 일반 민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서 나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기관이 공무원 관세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쓰는 법률이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경쟁 입찰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격으로. 입찰이 뭐예요? 돈을 얼마 쓸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적게 쓴 놈이 되는 1등 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얼마 쓸 거냐가 입찰이에요. 금액을 투합하는 행위가. 이게 일반 경쟁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적격심사제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적격심사라면서 평가표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요 따위는 적격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 찍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2018년 2월 9일 날 법을 바꾸면서 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업체를 뽑게 해놨습니다. 첫째 뭐냐면 일반 경쟁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법에서는 일반 경쟁이라고 경쟁 입찰로 뽑으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수익이 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해놨어요. 시행령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규정하는 세 가지로 뽑게 될. 하나는 최저가격제. 이게 일반 경쟁이에요. 두 번째 적격심사제. 세 번째 제안서 입찰 방식. 제안서 평가 방식. 입찰 방식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뽑아라. 이게 말이여 뭐여 이 싸가지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국가계약법을 좀이라도 알았다면 여따위를 안 해요. 왜요? 이 세 개가 각각의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적격심사제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그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9일 날 이거 만들고 나서 단 한 대도 조합들이 전부 적격심사대로 뽑겠대요. 이거 가격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해요. 짜고 치는 업체 2개, 3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6억 3천, 6억 4천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몰라요. 왜? 다 짜고 들어와서 가격을 맞춰 들어왔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국가기관은 그러면 적격심사가 없냐? 있어요. 어떻게 한 게 적격심사냐? 이거는 여러분 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이 개 같은 새끼들이 잘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자식들이. 국가기관은 어떻게 적격심사를 하는 거냐?
최저가로 일단 뽑아요. 일반 경쟁에서 이거는 원칙이야. 그런데 이 업체가 혹시 우리 이 계약을 용역을 수행하려면 이런 정도의 선수금이 예를 들어 얼마 들어간다. 우리는 계약금을 10%밖에 못 주는데 딱 착수하는 순간은 50%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같은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돈이 있는지, 혹시 한다고 했다가 가격을 욕심껏 싸게 쓰고 들어왔는데 못할 능력이 되는지, 일단 이게 여러 개 중에서 수미양가를 지 멋대로 이사들이 매기는 게 아니고 원래 선정된 놈을 상대로, 이걸로 선정된 놈을 상대로 2차 심사를 하는 게 적격심사예요. 요 놈 하나만 놓고 얘가 할 수 있을까? 뭐 혹시나 못 오면 얘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적격심사 시켜서, 그러면 두 번째로 최저가 쓴 놈한테 연락해서 다시 그러면 얘는 할 수 있을까? 재무 상태나 이런 걸 우리 이 용역의 성질자. 근데 여러분 용역할 때 이따위 환경 평가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얼마나? 사람 새끼만 있으면 하는 일이에요. 적격심사 성질의 용역이 아니라고요. 어떤 놈도 해요, 저거. 그런 회사 가진 놈이면. 그런데 처음부터 적격심사를 국토교통부가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99.99%는 이걸로 해요. 그래갖고 지가 원하는 업체를 제멋대로 점수표를 매겨. 그것도 지가 매겨요. 이거 다 잡아내서 심사 수사하면. 왜요? 적격심사표, 그 입찰 제안서를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갖다 줘요. 자기들이 알아야 만들지. 여러분 조합의 임원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거 입찰표 만들어라 만드시겠어요? 참여 제안서? 못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보다 더 똑똑할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따위 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자, 최저가로 뽑아놓고 얘가 과연 할 수 있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걸 보는 게 적격심사예요. 근데 이것은 규정 자체를 국토부가 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로 타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보완해야 돼요. 국가기관 믿지 마시고. 왜요? 정관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관을 안 갖고 와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뒤에 보십시오. 한결같이 적격심사입니다. 지들이 뭐 한다고 심사를 해, 업체를.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고 인증업체요. 진짜 멋집니다. 요거를 교육환경영향표와 소음영향표가 두 개에서 이것도 4억 1,500, 4억 6,800, 4억 4,200, 4억 4,600. 이야, 멋집니다. 영향표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집안조사 지하 안전성 평가. 이것도 3억 6,500, 2억 3천. 근데 2억 3천짜리가 2등이에요. 가격이 1억이 이대로라면 1억 3,500이 싼데 한 놈은 1억 3,500, 더 쓴 놈은 79.19점을 맞고 2억 3천 쓴 놈이 53.19점을 맞아요. 점수를 이거 어떤 놈이 매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것도 보세요. 여러분 돈이 혹시 돈들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좀 폼나게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하면 폼 안 나요. 바보 잡혀서. 소방설계업체 선정. 이것도 1억 7,500, 1억 7천 뭐야? 100? 2억 1천? 또 여기도 1억 7,100이 어찌됐든 2등을 하셨네. 1등 1억 7,500 쓰신 분이 98.79로 1등. 업체 간에 이런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업체를 이렇게, 이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98.79, 72.14, 60.93. 객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이 점수표를 매긴 놈 수준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놈이 여러분의 임원으로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관심이 없었어요? 외상이라서 아직 잘 몰라요? 느낌이 안 와요? 앞으로 근데 이게 출발이란 말입니다. 지금 출발이에요. 앞으로 저것이 뭐가 될까요? 제 세 개를 합치니까 제가 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와, 중동에 가니까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네. 많이 비쌉니다. 비싼 정도가 아닌데. 네. 혹시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아신 분은
여러분이 갖고 와서 견적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적격심사를 한다. 세 군데 다. 적격심사 않고 만약에요. 여러분이 최저가 입찰합니다라고 만약에 공고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최소한 업체는 30개 이상 들어옵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은 적격심사한다 하니까 들러리 쓰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짜고 친 거예요, 저거. 안 들어와요. 왜요? 입찰 제안서를, 입찰 지침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누가 만들어요? 다 보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안서 평가 방식입니다. 나는 이 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얼마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야, 이 업체 한번 얘기 들어보자. 세 사람 총회장에 뽑으면 되잖아요. 업체가 세 군데 낙찰을 했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이면 그 회사의 고유의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원가는 이렇게 절감했고 그래서 가격은 나는 여기까지 낮출 수 있었고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업체와 나는 차별성이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여러분이 좋은 업체를 뽑지 않겠어요? 총회에서 뽑으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총회에서 뽑아요? 지가 뽑은 거지. 여러분은 들러리고. 안 그래요? 저렇게 친절하게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주시고 1, 2, 3을 등수를 해줬는데 여기서 무슨 용기로 2번이나 3번을 찍겠어요? 뭘 알아서. 저렇게 친절하신 임원들이 이렇게 점수까지 매겨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당하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당하실 거예요. 조합을 반대 여러분 조합도 보니까 반대 깃발을 좀 높이 올렸던 조합처럼 보였어요. 길 가다가 볼 때. 그런 조합은 특징이 뭐냐면 올바른 소리를 아마 저 새끼 반대파 빨갱이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먹힙니다. 저 새끼는 비대위 비대위는 곧 반대파. 뭘 반대파요? 올바르게 하자는 것이지. 올바르게 하자는 게 비대위고 반대파는 그냥 분양 신청 안 하면 끝나요. 뭐 하려고 지만 싫으면 되지. 뭐 남까지 뭐 반대시키고 말고 지랄이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와 반대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직은 초창기라서 많이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창립총회에서 혹시 제가 총회 책자를 없어서 창립총회에 잡힌 사업비나 이런 내역을 보시면 그리고 제 카페를 보시면 아 이따위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있고 제일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총회 책자 사업비를 보면서 보세요. 제가 2020년 6월 2일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1개 서울지방경찰서 산하의 31개 경찰서의 지능범죄 수사팀들 데리고 제가 직장교육을 한 4시간 정도 하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우리 조합에도 있는데 아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지겠구나. 제발 여러분 돈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돈을 함부로 쓰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쓰시면 품격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시든 여러분 자유이기는 합니다. 돈을 찢거나 태우지는 마십시오. 처벌합니다. 그러나 물 쓰듯이 쓰는 것은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불합리하게.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쓴다든가 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이 많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조합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많지 않아서 다행히 초기라서 제가 뭔 얘기를 할까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뭐 할 얘기가 몇 개 있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우선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혹시 평소에 공부했던 사항이나 오늘 설명 안 한 내용이라도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질문즉답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